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영토 분쟁은 복잡해진다. 2. 북극 의회의 성명서. 3. 한국은 핵심 지역을 소유하고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북극 지역은 과학 연구의 매력적인 지역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과 극히 특이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연구 주제를 제공합니다. 기후 변화 연구는 북극에서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북극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기온 상승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지구 온난화의 징후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북극 지역에서의 빙하 및 빙하 시트의 녹는 속도, 해양 냉수 밀양 및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조사하여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의 기후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구 외부 우주에서의 관측이 가능한 곳으로 북극 지역은 오로라와 같은 현상들이 관측 가능한 지역입니다. 오로라는 지구의 자외선 및 X선 방출과 관련된 현상으로, 북극 지역은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로라의 원인 및 양상을 분석하여 우주와 지구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북극 지역은 환경 오염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지역은 비교적 순수한 상태의 자연 환경을 제공하며, 과학자들은 공기 및 물질 오염의 영향을 연구하여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북극에서의 지질학적 연구는 지구 역사 및 자연 자원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지역의 빙하 및 빙하 시트는 과거 지질학적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며, 자원 탐사 및 지구 역사 연구에 기여합니다. 북극 지역은 생물학 연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추운 환경에서 생존하는 동물과 해양 생물의 생태학적 연구가 이루어지며, 이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하는 물론 해저와 우주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닿지 않은 영역이 없을 만큼 미지의 땅으로 진출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토 분쟁이 과거에 비해 더 치열한 상황, 북극도 영토 분쟁에서 예외가 아니게 되었고 북극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각국이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한국이 북극 땅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북극과 관련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한국이 올라가면서 향후 북극 땅 배분 시 노른자 땅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며 어떻게 한국이 북극 땅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발을 딛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침입을 허락하지 않는 곳들이 지구상에는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간이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라 여긴 북극은 추위와 험한 자연 환경 때문에 끈질기게 인간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나 북극도 최근 인간의 침입을 허용하면서 영토 분쟁의 중심 지역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은 북극 담당 조정관직을 변경하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담당 조정관직을 대사급으로 격상시키는 조치였죠. 미국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미국 북극 대사의 행태에 세계 각국이 당황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미국이 왜 조정관을 대사로 격상했는지 눈치챘죠. 북극 영토에 대해 미국도 숨겨둔 야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지배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북극도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면서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 가치를 알아본 미국이 미리 손을 쓴 것입니다. 사실 일찍부터 북극의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이를 차지하려고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그 주인공인데요. 러시아는 북극이 러시아 영토라 주장했습니다. 캐나다와 덴마크 쪽에서 러시아 시베리아 쪽으로 가로지르는 1700km가량의 로모노소프 해령 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지역에 해당하는 지대가 다 러시아 소유라고 주장한 것이죠. 1948년 옛 소련 학자들이 북극점을 탐험하다가 수심이 매우 얇은 바다를 돌던 중 해령을 발견한 것인데요. 극지 연구에 공을 세운 미하일 로모노소프의 이름을 따 로모노소프 해령이 인류 역사의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시베리아 군도의 연장선에 있는 이곳은 러시아 영토로서 결격이 없다고 말하며 2001년 유엔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러시아는 북극 영토를 탐냈죠. 유엔 대륙붕안계위원회는 러시아의 주장에 황당무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며 러시아의 북극 영토 신청을 거부했지만 2015년 러시아는 포기하지 않고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해령 근처와 시베리아 군도의 연관성을 드러낸 자료를 보충해 유엔에 영토 인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물론 북극을 러시아에게 넘길 수 없다는 생각에 다른 국가들이 일제히 나서서 반대했지만 러시아는 항상 북극 영토에 관해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러시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 북극과 가까이에 있는 국가들 역시 북극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펼친 것이죠. 자국과 연결되어 있는 땅, 자국과 근접해 있는 북극의 섬, 그 외에 자국에서 설치한 옛 유물들을 근거로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심지어 아이슬란드까지 북극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각 국에서 자국 땅으로 북극을 편입하려고 하자 이에 북극과 이해관계에 놓인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북극을 건들지 말고 공동 관리에 두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의 북극이사회, 아틱 카운슬은 이렇게 탄생이 되었죠. 인접 국가들과 관련 국제기관, 그리고 그 외의 단체가 참여해 북극권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이사회 관할 하에 북극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에 희생이 되기 전에 타협을 본 것이라 북극은 다행히도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에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극 대사로 지위를 격상하면서 그동안 꾸준하게 북극 권리를 주장했던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도 북극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며 영토 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중국은 최근 자신도 북극에 가까운 국가라고 주장하며 북극에 대한 권리를 강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이룽장성이 북극과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하며 북극 개발에 중국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죠. 전통적인 강대국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북극에 탐을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영토가 늘어난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향후 미래 패권을 결정짓는 장소가 바로 북극이기 때문이죠. 미국 지리학회에 따르면 북극에는 지구상에서 개발되지 않은 원유의 약 13%, 900억 배럴에 해당하는 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30%, 액화천연가스의 20%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산되어 있어 북극을 손에 넣으면 이 자원 개발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북극이사회의 관할에 놓여 있어 학술적 연구 외에는 자원 개발에 손을 댈 수 없었으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자원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탐사가 가능해진 북극까지 강대국들이 탐내기 시작한 것이죠. 대략적으로 자원 가치만 따져봐도 172조 달러 하나로 약 20경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북극은 지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 은, 석탄 등 가치 있는 광물은 물론이고 IT 회사에서 자원 확보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우라늄, 니오뷴, 철, 만간 등 희토류 역시 매장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자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급 어종들 역시 북극에 다수 있습니다. 가자미, 넙치, 대게는 물론이고 명태, 대구 등 셀 수 없는 종들을 쉽게 잡을 수 있는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온난화가 진행되면 이곳에 서식하는 어종들은 값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식량이 됩니다. 그 외에 지리적인 요인 역시 중요한 요소인데요. 특히 북극항로가 북극을 탐내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해운 항로보다 더 짧은 거리가 바로 북극항로죠.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북극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참을 수 없다는 의사를 드러내며 북극의 정당한 주인은 러시아라는 사실을 주지시켰습니다. 니콜라이 코르추노프는 타스 통신을 통해 북극에서의 군사적 활동은 러시아를 자극하는 일이며 북극과 가장 많은 부분을 맞닿아 있는 러시아는 정당한 북극의 주인이라며 대규모 혹한 훈련을 예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쟁이 한창인데도 북극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 군대를 동원한 것이죠. 그러나 러시아의 이러한 요구는 헛된 희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로 러시아가 북극이사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북극이사회의 주요 회원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사회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북극과 관련된 논의는 어찌되었든 이사회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이사회의 주요 회원국 자리가 비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리에 한국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의 옵저버 국가에 있었으나 러시아가 비게 되면서 그 자리에 한국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북극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북극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협력 사업과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 북극협력 네트워크,
코낙을 설치하기도 했죠. 북극의 북극다산과학기지를 건설하면서 북극의 생태 변화를 연구하는 데 기여한 것은 물론 쇠빙연구선 아라오노 건조를 통해 연구 인프라를 다지고 북극 연구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북극과학 최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북극에 관해 한국이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공표하기도 했죠. 그런 기여를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빈자리에 한국을 추천한 것도 이상하지 않죠. 게다가 쇠빙선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이 없으면 연구가 불가능한 상황. 한국은 세계 최초로 쇠빙 LNG선을 개발해 얼음이 얼어있는 북극 항로를 이용해 LNG를 운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건조 실력이 쇠빙선에서도 빛난 것이죠. 다른 국가들 입장에선 향후 북극 연구와 북극 진출에 반드시 필요한 쇠빙선 기술을 가진 한국의 협력이 최우선인 상황. 그렇기에 한국을 이사회의 주요 멤버로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치적인 이유 역시 한국의 진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필요한 가운데 중국의 북극 땅 주장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로 미국이 한국을 염두한 것도 이번 이사회 회원국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이사회의 주요 회원국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향후 있을 북극 땅 분배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북극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이사회 주도로 영토 분할을 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사회 주도로 남극을 분할해 나눠 가지자는 주장인데요. 9월 한국은 과거 러시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북극 영토를 한국령 북극으로 인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북극 영토를 한국이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에 옵저버 국가로 남아있는 일본이 크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한국 곳곳에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명품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명품 갯벌이 있고 이 갯벌에서 생산하는 명품 김은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매년 수출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갯벌을 유럽의 북해 갯벌, 아마존강 하구 갯벌, 미국 동부 해안 갯벌, 캐나다 동부 해안 갯벌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로 꼽죠. 그런데 이 갯벌에서는 김이나 굴과 같은 해산물만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도 생산되는데 우리나라, 특히 신안에서 생산하는 천일염은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 이탈리아의 코마치오 소금과 더불어 세계 3대 명품으로 꼽히는데요. 천일염은 바닷물을 엄전으로 끄어들여 이를 증발시켜 얻는 소금으로 바람과 태양의 도움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전남 신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경사가 완만한 천혜의 자연환경에다 최대 40m에 이르는 펄 갯벌 퇴적층이 있어 어마어마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끌어들인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 속에는 칼륨, 마그네슘, 아연, 갓숨, 무기질이 많아 명품 중에 최고 명품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아마 이런 분들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속 중 하나인 리튬은 광석보다 소금에서 얻는 것이 훨씬 품질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세계 3대 명품으로 꼽히는 천일염을 생산한다면 리튬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왜냐면 엄전만 있는 줄 알았던 전남 신안 지하 1350m 지점에서 어마어마한 리튬을 함유한 소금 호수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개발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전남 신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5월 중순 광물 생산업체 주식회사 KVL 등에 따르면 신안의 앞에도 일대 엄전 아래에 일반 해수보다 90배 가까이 높은 리튬이 함유된 소금호수, 염호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로 지하 1350m 아래에 리튬이 다량 함유된 엄호로 추정되는 지하 한반의 수층이 발견됐다는 것인데 한국에서 리튬이 함유된 염호가 발견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리튬이 발견된 지역은 하부 백악기 시대 화산 폭발로 인해 지하 해수층에 화산재 퇴적암의 일종인 응외암으로 이뤄진 안반증이 형성되어 소금호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관련 기업들은 토지 매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물리담사 및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량과 정확한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국가공인전문기관에 의뢰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튬 수요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리튬 생산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었죠. 그리고 그 보고서가 얼마 전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됐었습니다. 왜냐면 그간 2차 전지에 사용되는 고농도 리튬은 해발 4,000m가 넘는 남미 고산지대에 편중되어 있고 국내 굴지 대기업 포스코는 헌지 광산을 개발하는데 수년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는 취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신안에서 발견된 어모의 리튬 존재 여부가 아니라 생산 가능성에 있을 겁니다. 리튬을 뽑아내도 수익성이 있느냐가 사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어느 염전에 가더라도 리튬은 함유되어 있을 것이지만 그 농도나 함유량이 과연 생산에 이르러도 수익성이 있을 만큼 높은지는 벌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함유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량과 농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신안에서 발견된 어모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일반 해수 대비 약 90배 많은 리튬 성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초 전문 연구소와 지질 분야 공인기관에 의뢰한 결과 리튬 함량이 약 13에서 16ppm으로 확인됐죠. 신안 앞에도 여모는 지하 55m부터 1000m까지 리튬이 함유됐는데 2013년 전남도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진행했던 조사 결과인 3.2ppm보다 4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2013년과 2023년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그 깊이 때문입니다. 지하 300m까지는 빗물이 섞여 함량이 적지만 550m 이하로 내려가면 빗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 소금물이기 때문에 리튬 함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지하 300m 미만에서는 3ppm 수준으로 낮았지만 550m 이하에서는 높은 함량이 나타났죠. 그런데 수치로 보자면 중남미 여모의 리튬 함량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보통 세계 최고 함량을 가졌다는 칠레 북부 아타카마카마 위 여모의 리튬 함유량이 1570pm으로 알려져 있죠. 이에 대해 테라사이언스 반봉찬 신안 리튬 사업단장은 다른 어모의 리튬 함량이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대로의 어모 속 함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농축된 이후의 함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앞에도 여모와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니면 이번 보고서를 기반으로 공업용 리튬 연간 1만 톤 생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안 앞에도 여모는 농축 시 900ppm에 이르는데 칠레나 아르헨티나, 몰리비아의 어모보다 수치는 낮지만 자원 빈국인 한국에서는 감사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함량이라면 사업이 가능한 것일까요? 내 보고서가 거짓이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리튬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이미 해수에서 리튬을 추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안에서 만약 리튬을 추출하게 된다면 전혀 새로운 방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연구 중인 리튬 직접 추출, DLE,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 기술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DLE는 골드만삭스가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 라고 언급했을 만큼 중요한 기술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을 4월 2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DLE 기술을 구현하면 해수 프로젝트를 통해 리튬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셰일가스와 유사, 리튬 생산량을 거의 2배로 증가시키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전통적인 리튬 추출은 증발법으로 리 등이 매장된 암수를 땅으로 끌어올린 후 바닷물을 건조시켜 소금을 만드는 엄전과 비슷한 형태인 폰드에서 4단계에 걸친 건조 공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농축된 염수는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물순물을 제거하고 여전히 남은 수분을 재차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쳤죠. 그냥 보기에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DLE는 엄수에서 직접 리튬만 추출하기 때문에 회수율이 높고 저농도에서도 추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리튬 추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목숨 걸고 이 기술 개발에 나선 상황인데요. 테라사이언스 반봉찬 사업단장은 약 40년간의 재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대 94%까지 리튬을 회수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 약 140조 원 가치를 가진 신안에서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과연 1년 후 아니 10년 후 이 자신감이 어떤 결과물로 나오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바닷물에서 직접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짤발한 연구 분야이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좀 더 특별한 방식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해수담수와 공정 중에 버려지는 고염도 농축수에서 전기투석을 통해 고순도 리튬을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식물이 뿌리에서 홈수한 물을 잎까지 보내는 원리를 적용시켜 낮은 전력으로도 리튬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사실 이는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해수담수화는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기술로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배,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일 약 7만 5천 톤의 고온도 농축수가 버려지는데 이것이 해양 생태계 교란의 주범이었죠.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나섰는데 한국 연구팀이 순환형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장치 내부에 두 개의 분리막이 있어 중앙에 바닷물을 주입하면 순환을 통해 한쪽에는 담수가 다른 한쪽에는 리튬 농축수가 만들어집니다. 아직까지 상용화되려면 먼 길을 가야겠지만 자연 파괴도 막고 리튬이라는 황금까지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소중한 기술이나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가장 많은 리튬은 어디에 매장되어 있을까요? 리튬은 크게 소금물의 형태, 수산화 리튬과 광석 형태, 광석 리튬로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수산화리 등이 광석 리튬에 비해 효율이 좋고 품질이 높은 건 상식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산화 리튬을 만들 수 있는 어모는 극소량에 불과하죠. 여기에 내연기관차의 연료가 석유였다면 전기차의 연료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몰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석유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리튬을 두고 하얀 석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하얀 석유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소위 리튬 트라이앵글로 부르는 중남미의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인데 전 세계 매장량의 56%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리 등의 가치고 높아지고 희소해지면서 이 국가들은 앞다퉈 리튬의 국유화를 시작했습니다. 볼리비아는 이미 국유화를 선언했고 아르헨티나는 전략 광물로 지정해 민간 기업의 모든 담사 철동을 정지시켰으며 칠레 역시 국유화 준비 작업으로 국영기업 설립을 천명했습니다. 리튬이 매장된 국가는 극히 한정적이라서 너도 나도 국유화를 선언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리튬은 부족해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 리튬 가격은 2021년 대비 무려 6배 가까이 폭등한 상황인데요. 더구나 현재 추세를 따른다면 2030년 리튬 수요가 7배 증가할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미래가 눈에 보이시죠? 한국은 더욱 심각합니다. 국내 전체 리튬 수요의 89%는 전기차 등의 배터리 생산에 쓰이고 있고 2040년이 되면 2020년보다 수요가 42배 높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신안에서의 리튬 생산이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고 외국으로부터의 원활할 리등 수급이 국가와 기업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터지기 전에 리통 트라이앵글에서 염호, 소금 호수 하나를 통째로 사들인 기업이 있습니다. 사실 포스코는 기업의 미래를 아예 리튬에 올인했습니다. 이미 2010년부터 미래 먹거리로 리튬을 선택해 리튬 생산기술 개발에 착수함과 동시에 전 세계 곳곳에서 리튬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것이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어모입니다.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수산화 리튬을 만들 수 있는 호수인데 2018년 이 호수의 관권을 사들였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옴브레 무에르토는 죽은 남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소금 때문에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죠. 그런데 이 아래 지하 600m에는 웬만한 유전과 맞먹는 규모의 초대형 어모가 숨쉬고 있습니다. 고농도 리튬이 무려 220만 톤이라고 하죠. 그리고 포스코는 2018년 관권을 사들인 즉시 리튬 매장량 검증을 실시했는데 글로벌 염수 리튬 전문 컨설팅 기업인 미국의 몽고메리 제다, 몽고메리 앰퍼샌드 어소시에이츠는 호수 아래 1350만 톤이 매장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220만 톤이 아니라 그보다 6배 많은 1.350만 톤이라고 하죠. 채굴 가능성과 수율을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30년간 생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며 누적 영업이익만 좋기 수십조 원인데요.
인수 당시 3,119억 원의 가치는 리튬 가격이 급등하면서 20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3월에는 1조 7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2만 5천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염수 리튬 공장 1단계를 착공했고 8개월 뒤에는 1조 4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2024년에는 5만 톤으로 생산 능력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리튬 1350만 톤으로 생산 가능한 전기차는 몇 대나 될까요? 무려 4억 대에 육박합니다. 2022년 한 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800만 대니 포스코가 얼마나 대단한 호수를 민수한 것인지 감이 오시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리튬 농도에 있습니다. 소금물 1리터에 얼마나 많은 리튬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품질이 결정되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옴브레 무에르토 어모는 1리터당 921mg의 리등을 함유해 아르헨티나 염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포스코는 수산화 리튬의 원료가 되는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상공정은 아르헨티나에서 수산화 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하공정은 국내에 두기로 결정하고 지난 6월에는 전남 율촌 산업단지에 국내 최초 2차 전지 소재용 수산화 리튬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연간 2만 5천 톤 규모의 2차 전지용 수산화 리튬을 생산해 2028년까지 리튬 생산을 최대 10만 톤까지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잠시 언급했듯 전 세계적으로 리등을 함유한 염호는 극소수의 물과 한데 신안에서 리튬이 함유된 지하 안반의 수층이 발견된 것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좀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고 생산까지 이르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리튬을 탐사 중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신안 아페도 지역은 중국보다 높은 수치의 리튬 함량을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주도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대만 TSMC 간 점유율 차이가 1년 사이 조금 더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의 올해 1분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9%, 2위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13%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TSMC의 점유율은 더 높아진 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떨어지면서 차이가 39%포인트에서 46%포인트로 커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점유율 격차를 더 벌렸다며 한국을 비웃던 대만에 최근 당황할 만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TSMC 대형 고객이 이탈하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기세등등하던 TSMC가 삼성 때문에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 향후 5년 안에 TSMC를 제치겠다는 승부수를 띄운 삼성의 전략이 이제 본격적으로 먹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은 TSMC의 주요 고객사로 알려진 AMD의 4나노 물량을 TSMC로부터 빼앗는 등 꾸준히 파운드리에 투자를 늘려온 그간의 노력이 빛을 보게 됐는데요. IT 팁스터 코너에 따르면 얼마 전 AMD는 삼성 파운드리의 4나노 공정에서 차기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TSMC 내부에선 아연실색하며 큰 위기 상황임을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AMD는 TSMC 전체 매출의 10%나 차지하는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서 젠4 아키텍처 기반의 CPU 라이젠 7000 시리즈를 TSMC의 5나노 공정에서 양산했으며 젠3 아키텍처를 쓴 라이젠 에픽 프로세스 생산도 TSMC에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문인지 TSMC는 이번에도 당연히 AMD의 4나노 물량을 자신들에게 맡길 거라고 확신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자 이성을 잃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TSMC와 협력을 다지던 AMD가 갑작스레 삼성과 손을 잡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삼성의 안정적인 생산에 있는데 TSMC 이 적기 생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삼성으로 파트너사들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기 둔화 여파로 파운드리 업황은 침체됐으나 고성능 칩에 대한 주문은 꾸준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3분기 파운드리 공정별 매출액 점유율은 4, 5나노가 22%로 가장 높았는데 애플과 퀄컴, AMD, 엔비디아 모두 4, 5나노 칩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회사의 파운드리 물량 대부분을 TSMC에서 생산했는데 카운트포인트 리서치는 TSMC가 4-5나노 공정 매출의 80% 이상 차지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4나노 공정 수요가 늘면서 TSMC가 주문을 전부 소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반도체 업계 안팎에 나돌며 TSMC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TSMC가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AMD는 앞서 신제품 출시를 3월에서 4월로 연기했는데 인텔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TSMC 때문에 제품 지연이라는 큰 악재를 맞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AMD 이 TSMC를 배제하고 삼성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여기엔 삼성의 수율 향상 노력도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은 핀팻 기반으로 4나노 공정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수율을 개선해 왔는데 반도체 업계에선 4나노 수율을 60%에서 70%대로 끌어올렸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은 본격적으로 AMD와 협력해 파운드리 수주를 확대하면서 TSMC 들 바짝 추격할 전망인데요. 더구나 전력 소모량 측면에서 3세대 버전을 활용한 AMD가 인텔보다 경쟁력을 지닐 것으로 보이면서 여러모로 삼성에겐 희소식임이 들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작년부터 반도체 업계에선 AMD와 퀄컴을 비롯한 반도체 설계 기업이 첨단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TSMC에 모두 의존하면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가 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삼성이 TSMC의 핵심 고객사들의 위탁 생산 물량을 수주할 거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실제로 TSMC에게 물량을 뺏어온 겁니다. 더구나 인텔보다 2세대 가까이 앞선 TSMC의 최신 공정을 활용해 CPU를 내놓은 AMD가 애매한 성능 향상과 높은 가격으로 인텔에 밀리게 되자 TSMC를 외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AMD 최대의 무기나 다름없던 TSMC의 최신 공정이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다 할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가격도 비싼 TSMC를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제 작년 10월 인텔이 공개한 CPU 6종을 벤치마크 결과 한 달 앞서 나온 AMD를 넘어서는 성능을 보이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인텔은 기존의 10나노미터 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했고 AMD는 TSMC의 5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했지만 2세대나 앞서 있는 TSMC의 공정을 사용하고도 칩의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 인텔에 밀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자 반도체 업계에선 AMD가 인텔에 밀린 게 TSMC의 공정을 맡긴 이유가 크다며 앞으로는 삼성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올 거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최근 TSMC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TSMC는 설비 투자를 대규모로 줄이고 저조한 서비스를 내놓는 등 힘이 빠지고 있는 중으로 삼성이 TSMC의 독주에 제동을 걸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TSMC의 올해 설비 투자 규모가 대폭 줄었다는 점은 삼성 입장에선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TSMC는 이달 9일 열린 이사회에서 5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 투자 안건을 의결했는데 지난 2월 이사회 때의 설비 투자 안건보다 무려 2배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만 언론과 외신은 TSMC의 올해 설비 투자 규모가 당초 42에서 47조 원에서 36에서 42조 원으로 더 줄어들 거라는 관측입니다. 이뿐 아니라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세 공정이 고도화할수록 TSMC의 파운드리 서비스가 고비용 저효율의 양상을 띠면서 부진한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 역시 삼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TSMC의 매출이 뚝 떨어지며 기세가 꺾이고 있다는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승승장구하던 파운드리 1위 TSMC의 4월 매출이 작년과 비교해 15%나 감소한 건데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3월에 이어 2달 연속 매출이 줄며 실적 부진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TSMC의 라인 가동률은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TSMC의 6, 7나노 공정 가동률은 50% 이하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 평균 가동률은 7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출이 뚝 떨어지자 최근에 TSMC는 설비 투자마저 줄이며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TSMC의 올해 매출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TSMC가 이달 열린 이사회에서 투자를 절반으로 확 줄였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삼성만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올해에만 50조 원에 달하는 파운드리 설비 투자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20에서 30%에 달하는 10조 물결표 15조 원을 파운드리에 투입해 추격 찬스를 잡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파운드리의 두드러진 성장세는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작년에 20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또 삼성 파운드리는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독립한 첫 해인 2018년과 비교해 연평균 16%나 성장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최근엔 자율주행 자동차용 칩, 서버용 칩 등 설계도를 들고 삼성 파운드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반도체 업계에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계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주문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앞서 AMD에 이어 퀄컴과 구글을 고객으로 확보하며 거센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 8에 탑재되는 텐서 3 칩을 4나노 3세대 공정에서 양산하기로 했으며 퀄컴의 새 모바일 AP를 삼성의 4나노미터 기반으로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 AI 반도체 기업 안바렐라, 자율주행자 반도체 개발업체 모비라이 등도 삼성의 고객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의 영향력은 차량용 반도체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이재용 삼성 회장이 테슬라 CEO인 머스크와 깜짝 회동을 하며 자동차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시그널을 보내왔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과 머스크 두 사람이 따로 자리를 마련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첨단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한 기술 동맹에 대해 진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도 테슬라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의 주요 고객사로 테슬라 전기차에는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가 다수 탑재됐는데 앞으로 또 어떤 협력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성은 세계 최초 반도체 전용 데이터 센터까지 만들어 반도체 생산 공정에 혁신을 이루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드러냈는데요. 반도체 설계 및 공정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기술 개발과 공정 자동화에 활용하는 통합 IT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최근 경기 화성 캠퍼스 근처에 화성 고성능 컴퓨팅 센터 신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완공되면 건물 전체가 데이터 센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삼성의 기세를 보면 TSMC 위 기술을 따라잡는 건 물론 시장 1등도 예상보다